자, 반갑습니다. 청원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의 수업은 대단원 4, 중단 2, 무신 정권의 성립. 교과서는 124쪽부터 129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오늘 한번 재미있게, 즐겁게 한번 한국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여러분 학습 목표를 생각 따로 안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무신 정권의 성립. 무신 정권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만 이해하시면 오늘에는 충분히 여러분이 큰 지식을 획득한 것입니다. 자, 무신 정권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무신이 뭐냐면은 쌓을 무자에 신할 신자예요. 그래서 싸움을 한 신하들, 즉 군인이죠. 혹시 여기 장래희망의 군인 친구 있을까요? 지금 군인 친구들이 손에 들었는데, 손에 들었는데, 들었죠? 자, 손에 들었을 텐데, 이 군인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군인은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산다. 바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즉 군인은 나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게 군인의 본분이거든요. 근데 고려 중기쯤 되면은 이 무신들이 나라에 충성을 한 게 아니라 나라에 반란을 일으켜서 지배자가 됩니다. 왜 이 군인들, 군인하면 충성이 떠오르는데 그 충성심 가득한 군인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신 정권은 왜 일어났나, 그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필기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배경 첫 번째 문벌규칙의 부정부패만 적으시면 되고, 아래는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적은 겁니다. 문벌규칙이란. 자, 우선 문벌규칙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벌규칙이 뭐냐면은 고려 초에 왕관에 들어와서 각 지방에 자신의 털을 잡고 군사력과 경제력 기반으로 성장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족이었죠. 이 호족들 중에서 일부가 왕권에 따라서 계경에 올라갑니다. 계경에 올라가서는 왕권 밑에 신하가 되어서 공신이 되어서 이제 좀 지배층이 되었겠죠. 근데 고려시대 특징적인 게 뭐 음서제라든지 뭐 다른 추천제 같은 걸 통해서 한 가문에서 계속해서 관리가 배출됩니다. 이 특정한 가문을 문벌귀족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고려 중계 지배자로 문벌귀족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문벌귀족, 한자식 표현인데요. 이게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가문. 하나의 가문.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라는 뜻이죠. 어떤 한 특정한 집안. 하나의 문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뭐가 계속해서 나왔냐? 귀족들이 나왔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나왔다. 여기 참고로 여러분, 이게 벌자라는 뜻인데, 버려지다 벌자인데, 이거 뭐냐면은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모양인데, 즉 하나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이 나온다, 그 뜻이거든요. 즉 당시에 하나의 가문에서 관리들이 계속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문에서 관리들이 배출되는데, 그렇게 해서 높아진 지배계급을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관리가 배출되는 가문을 문벌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 때 왕관에 따라서 공신했던 세력들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그 자신의 지배층을 세습을 했고, 그래서 문벌귀족들이 지배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나의 가문에서 끊임없이 지배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들이 고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물을 한 군데 두고 냅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왜 썩냐면은 새로운 물이 와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하나에 정체되면은 그들끼리 어떤 일이 생기냐? 야, 내 권력이란 걸 잡았더니 이걸 놓기가 싫다. 내 아들에게 내 권력을 물려줘야지. 내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줘야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권력의 세습이 일어나면서 그 집안, 그 고려란 사회가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문벌귀족들이 야, 우리끼리 다 헤쳐먹자 하면서, 당시에 고려는 좀 약간 깨끗한 정치가 아니라 이 문벌귀족들이 좀 백성들도 수탈하고 자기들만의 권력을 잡아서 호의호식하는, 자기들만 잘 사는, 이렇게 좀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벌귀족의 부정부패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에 문벌귀족이 얼마큼 권력이 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문벌귀족이 권력이 얼마큼 강했나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이 누구냐? 16대 고려왕 예종에게 자신의 둘째 딸을 시집 보내면서
왕의 장인어른으로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원래 이 이자겸 가문 자체가 고려시대 때 엄청나게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 인주 이씨거든요. 인주 이씨. 인주가 어디냐면 지금의 인천인데, 이 인천에 가시면 여러분 원인제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인제역에 내리면은 원인제라는 건물인데, 큰 기와 건물인데, 이 기와 건물이 당시 이자겸 가문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이자겸 가문은 원래 권력이 강했던 가문인데, 왕한테 자신의 딸이 시집 보내면서 더욱더 권력이 강해진 거죠. 근데 이자겸은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은, 그럼 예종은 지금 내가 예종의 장인어른이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왕이 되면은 그 사람 장인이 또 권력을 잡겠구나. 그래서 당시 이자겸은 해결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야, 그럼 다음 왕, 바로 예종의 아들이었던 17대 임금 인종에게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시집 보냅니다. 인종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할아버지 했던 이자겸이 장인어른 이렇게 되는 거고, 이모하고 쫓아다녔던 내 엄마 동생들이 하루아침에 내 부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좀 약간 지금으로 볼 때는 충격이죠. 이모가 내 부인? 헐,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높은 계급끼리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약간 근친호는 좀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도 오늘날에 봤을 때는 좀 충격적인 거죠. 그만큼 이자겸은 권력을 꽉 쥐고자 했습니다. 이자겸이 이렇게 권력이 높아지니까 정말 이자겸은 약간 눈에 뵈는 게 없이 행동을 합니다. 특히 어떻게 행동을 하냐? 완전히 이자겸은 당시 기록 보면은 자기를 왕과 똑같이 대우를 해요. 당시 고려시대 때 왕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했는데요. 이자겸 스스로도 내 생일은 인수절이야 하면서 왕과 똑같이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실제로 당시 한 걸 보면은 거의 왕처럼 똑같이 생활을 해요. 왕처럼. 왕을 무시하고 거의 왕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17대 인종이 고민에 빠져요. 야, 내가 왕인데 내 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이자겸의 힘이 너무 세다. 이자겸을 제거하고 내 왕권을 강화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자겸이 사전에 인종이 자기를 제거하려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삭제해야 하는데요. 왜 이자겸이 인종이 이 이자겸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왜 실패했냐면은 이자겸의 오른팔에는 척준경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척준경이 누구냐? 척준경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삼국지에서 가장 잘 싸운 사람 여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역사에는 여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척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한번 척준경 검색하면은 연관 검색에 뭐가 있냐? 소드마스터 같아요. 소드마스터. 얼마나 칼을 잘 썼는지 싸움을 잘했는지 정말 신의 경지인데,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그 앞서서 전 시간에 고려 윤관이라는 장군이 여진족과 싸웠잖아요. 그 여진족과 싸우는 과정에 여진족 1000명한테 둘러싸여서 포위를 당합니다. 이때 척준경이 10명의 기병을 이끌고 그 1000명의 포위대를 뚫은 다음에 윤관 구출합니다. 구출을 막 돌아오는데 윤관한테 이제 뭐 여기는 제가 맡겼으니까 어서 도망가십시오 이래요. 그냥 보통 그런 영화나 드라마 결말이 열심히 막다가 죽고 이제 윤관은 막 울고 오면서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자 이렇게 해야 그게 원래는 역사 스토리인데, 척준경은 돌아온 그 자기를 그 추격대 여진족의 추격대를 싹쓸이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록이 있냐? 당시에 윤관이 이제 여진족을 딱 찾아왔는데 여진족이 성에서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성문을 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척준경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니 성벽을 탁탁 타고 나서는 호위병 한 3명 죽이고 뭐 길을 텄다는 기록이 있어요. 완전히 이제 뭐 싸움을 쉬는 거죠. 그거 이외에도 기록 보면은 거의 진짜 날아다닙니다. 막 다 그냥 척준경이 싸워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싸움의 신인데, 그러니까 이자겸이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척준경을 자신의 오른팔로서 삼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자겸이 뭐 인종이 나를 제거하려고 그래? 척준경 저거 다 없애버려 해서 당시 자기를 이자겸을 노리던 세력들을 척준경이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고 심지어 당시 척준경이 이 과정에서 인종이 살고 있는 궁궐까지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당시에 인종이 막 이자겸 가서 제가 목숨만 살려주세요 막 잘못했어요 하면서 뭐 당신이 차라리 장인어른 할아버지가 차라리 왕이에요 하면서 왕을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이자겸의 힘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자겸이 어떻게 해서 종말을 맞게 되었나? 권력을 잃게 되었냐면은 당시에 인종이
척준경, 그 싸움을 잘하는 척준경, 군사력을 꽉 가지고 있는 척준경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야, 네가 정말 충신이면은 지금 이자겸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이게 맞는 거냐? 네가 봐봐라. 야, 이자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이치냐? 라고 막 꼬십니다. 네가 정말 충신이면은 이자겸을 제거해야 돼. 나의 편을 쳐라. 왕의 명을 들어라. 하고 척준경을 꼬시고, 이때 척준경이랑 이자겸은 또 사이도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척준경이 궁궐을 불태웠는데 그걸 가지고 이자겸의 아들이 척준경을 좀 욕했거든요. 뒤에서 야, 척준경이라는 놈이 궁궐까지 불태웠다더라. 저 나쁜 놈이다. 막 이렇게 약간 뒷담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척준경이 여기서 좀 열받았던 상태인데, 그래서 그래, 차라리 이때 왕의 편, 내가 인종의 편을 들어서 이자겸을 물리쳐야겠다. 라면서 당시에 척준경이 군사를 이끌고 이자겸을 제거합니다. 뭐 제거했다 그래서 죽은 건 아니고 이자겸의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한 다음에 이자겸을 인종이 이자겸을 저기 전라남도 영광지방에 유배를 보내요. 이때 이자겸이 전라남도 영광에서 조기를 말린 생선을 먹습니다. 이제 생선 중에 조기를 말린 걸 먹었는데 조기 말린 걸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여러분? 굴비라고 하죠. 이 굴비를 만든 사람이 이자겸이에요.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이자겸이에요. 굴비 뜻이 뭐냐면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거를 당시 이자겸이 먹으면서 왕한테 보냅니다. 조기 말린 걸 딱 보내면서 그 상자에 굴비 딱 써놔요. 그 뜻은 뭐냐? 나는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즉, 난 죄가 없다. 지금 인종, 네가 척준경 호득에서 날 내쫓았지 하면서 당시에 억울함을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자겸은 나는 진압을 당했고 인종은 다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겸의 난이 가는 역사적 영향은 이때 인종이 이자겸을 중심으로 하는 그 문벌귀족의 대표였죠. 이 이자겸을 유배 보내고 제거하면서 관련됐던 문벌귀족들이 좀 무너지거나 좀 분열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벌귀족의 붕괴를 알렸던 첫 사건, 그만큼 문벌귀족들이 권력을 강하게 잡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그럼 이제 문벌귀족이 얼만큼 더 권력이 강했나를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요. 여러분, 그 조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서 역사학자 중 정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신채호 선생님이신데, 이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은 묘청의 서경천동을 조선 1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제1의 사건이더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신채호 선생님은 이 사건을 제일 중요하다 했을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당시에 고려 위에 여진족이 있었는데 그 여진족들이 부족을 통합하면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금나라입니다. 이 금나라는 고려에게 사대를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들은 야, 괜히 우리가 금나라랑 싸웠다가 지게 되면은 권력을 다 뺏기게 되잖아요. 금나라한테 뺏기게 되니까 차라리 금나라한테 항복을 하자. 그래서 금의 사대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윗나라로서 모시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상황은 당시에 17대 왕 인종이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지배층의 문벌귀족의 힘을 약화하고 내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묘청이었어요. 당시에 묘청은 인종에게 뭐라고 하냐? 전하, 지금 저 위에 여진족, 우리가 옛날부터 아래로 내려봤던, 우리가 항상 도움을 줬던 저 여진족들이 지금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벌귀족의 대표였던 이자겸이 감히 궁궐을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이미 그 좋은 기운이 다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서경, 옛날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으로 우리가 수도를 옮겨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이때 인종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어디서 많이 묘청의 주장이 어떤 이론에서 바탕이 됐을까?
많이 들어본 이론이에요.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신라 말부터 있었던 땅에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있다 라고 했던 이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묘청은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는 이 서경으로 수도로 옮겨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때 인종이 이걸 수용한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당시의 개경에는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문벌 귀족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서경으로 천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청옥중에 있다가 다른 중학교에 갔다고 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되고 또 거기 길을 익혀야 되고 또 새로운 곳을 적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문벌 귀족들이 개경에서 자신의 권력을 꽉 쥐면서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서경이라는 새로운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 개경 세력들이 그만큼 권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종이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경을 천도하면서 금액에게도 좀 약간 대항을 할 수 있고 당시 문벌귀족도 권력을 약화시키기 목적으로 서경 천도 운동을 지지하는데 당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걸 결사반대한 세력이 있었죠. 바로 문벌귀족들. 왜냐면은 자신의 서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김부식, 당시에 문벌귀족의 대표였던 김부식을 중심으로 이 서경천도운동을 반대합니다. 전하, 서경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때 이 서경천도운동이 좌절되게 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종이 요청에 따라서 서경에 갑니다. 이제 공사 중이던 서경에 가게 되는데 그때 폭풍으로 몰아친 거예요. 폭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와서는 인종 수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를 입게 되고 당시 인종과 수많은 신하들이 좀 고생을 한 거죠. 폭풍 때문에. 그래서 이때 신하들이 불만이 막 터져나옵니다. 야, 문벌귀족이었던 그 신하들이 야, 이거 요청이 서경 천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하늘의 계시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늘이 그러니까 태풍 준 거 아니야? 라고 막 하니까 당시 요청이 어떻게 하냐? 지금 불만이 많군.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해서 서경의 강물에다가 떡에 기름을 묻혀서 떡을 막 푸릅니다. 강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강물 위에 기름막이 쫙 형성이 되면 약간 그 무지개 빛깔처럼 되잖아요. 기름이 뜨면은. 그렇게 효과를 내서 요청이 전하 보십시오. 지금 서경의 강물에 용이 살고 있습니다. 저거 무지개 빛깔 뜨잖아요. 저거 용의 침이에요 하면서 용이 있는 이 지역이 좋은 기운이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라고 뻥을 쳐요. 그러자 이때 개경의 중심으로 했던 문벌귀족들이 저거 뭐지? 한번 조사해보자라 그래서 요청이 떡에 기름을 묻혀서 풀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기극을 벌였던 요청이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그래서 약간 요청이 인종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이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요청이 열심히 궁궐을 짓고 있었는데 그때 궁궐이 불타버려요. 왜냐면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마른 하늘에 벼락이 꽉 치더니 당시에 대화궁, 서경에 있던 대화궁궐이 공사 중이었던 그 궁궐이 불탄 사건이 있습니다. 벼락에 맞아서. 그러니까 당시 개경의 문벌귀족들은 전하 보십시오. 지금 서경에 궁궐을 짓고 있던 현장에 벼락이 쳐서는 마른 하늘에 벼락이 쳐서는 불을 탔다고 합니다. 이거 하늘이 천도하지 말라는 계시입니다. 라고 하니까 인종도 그래서 그래 조금 서경천도는 무리가 있겠다 해서 공사를 중지해요. 그러자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요청이 어쩔 수 없다. 그냥 실행하자. 이래서 왕의 허락도 없이 서경을 수도로 하는 대위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반란을 일으킨 거죠. 왕의 허락도 없이.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원래 반란을 일으키면은 스스로 그 반란의 주동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요청은 어떻게 하냐? 서경을 수도로 하는 대위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인종을 모시려고 합니다. 전하, 제가 서경에다 나라를 하나 세웠걸랑요?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해요. 이걸 인종이 들어줄 리가 없죠. 왜냐면은 자기 허락도 없이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인종이 문벌귀족의 대표인 김부식에게 군사력을 주고 저 요청을 진압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부식이 요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라 하고 당시에 요청은 부하 장수에게 죽임을 당해서 서경천도 운동이 금방 좀 와해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채호 선생님이 왜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냐라고 했냐면은 자, 보세요.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요청이 금나라와 싸우자 서경으로 천도하면은
서경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금나라와 싸울 수도 있고 금나라가 항복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거든요. 이때 만약에 묘청의 말대로 서경을 청구했다면은 금나라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나라와 싸웠을 것이다. 근데 지금의 조선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묘청을 본 거죠. 이때 김부식 같은 몽골귀족들이 금나라한테 항복하는 바람에 지금의 역사가 일본에게 항복한 것처럼 약간 강한 나라한테 굴복하는 자세가 이때부터 형성이 된 것 같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묘청처럼 금나라에 싸우지 않고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묘청의 선원천동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약간 자주성을 지켰으면 어땠을까 라면서 아쉬워하는데, 근데 당시에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 묘청의 선원천동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어느 날에 하면 여러분도 과연 이거를 자주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은 김부식의 그 몽골귀족의 선택처럼 일단 강한 나라한테는 살짝 굴복한 다음에 좀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게 맞을까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당시에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냐? 몽골귀족이 선원천동운동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그 권력이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몽골귀족들의 부정부패가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위치가 좀 변동이 됐는데 선생님이 이 자리에 난 요청에 한 편집되면 10분 정도로 편집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촬영한 지가 1시간이 넘었어요. 왜냐면은 좀 필요한 말만 해야지 하고 또 수정도 하고 또 잘못된 게 잠깐 말에 나오면은 또 편집하고 막 이러느라 1시간 넘게 촬영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배터리가 달려가지고 지금 충전할 수 있게 위치 변동하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 위치가 좀 변동되었습니다. 자, 불편한 건 없죠, 여러분.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무신 정권의 배경 두 번째는 무신에 대한 차별입니다. 무신. 군인인데 싸우는 신하들, 즉 군인인데 여러분 차별받을 만한 기분이 정말 어때요? 더럽죠. 나쁘죠. 선생님도 뭐 차별받으면 솔직히 기분이 나쁜데 당시에 무신들은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차별받습니다. 특히 고려는 건국되고 나서 문신에 대한 우대를 엄청나게 해요. 이 무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시하고 저는 싸움만 하는 무식쟁이들 막 엄청 무시를 하고 글을 좀만 쓴다 그러면 어우 글을 잘 쓰시는군요 하면서 엄청 떠받들어져요. 그래서 당시에 문신들이 이 무신들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묘청의 선원천동을 진압했던 몽골귀족의 대표였던 김부식, 그의 아들 김돈중이라는 인물인데 이 김동중이 당시에 무신의 좀 유명한 장군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워 술 먹고 취해서는 촛불로 이제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운 거 장난이라고 해놓고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머리 예쁘게 자르고 났는데 누가 내 머리에 불을 지진다 생각해보세요. 엄청 열받는 거죠. 당시에 정중부가 그래서 어디 새파랗게 젊은 놈이 이런 장난을 하면서 이 김동중을 혼내니까 당시에 김동중이 아팠던 김부식, 이 몽골귀족의 대표였던 김부식이 오히려 이 정중부를 약간 혼내고 왕한테 이제 벌을 하라고 막 명령을 강요했었거든요. 그만큼 무신들이 문신에 의해서 차별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별이 폭발해버렸어요. 그 폭발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보현원 사건이었습니다. 보현원 사건이 뭐였냐? 당시에 왕이었던 고려 고려왕 의종이 신하들과 함께 보현원이라는 절을 가고 있었는데 한 공터에서 이제 쉰 거예요. 쉬면서 야 쉬니까 저 병사들 한번 수박이라고 해서 지금은 치면 막 태권도 겨루기 같은 건데 한번 수박 경기를 한번 시켜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병사들끼리 막 겨루기를 시켰어요. 시키는데 한 문신이 전하 한번 우리 저 대장군 이소홍이랑 저 수박 경기했던 병사랑 싸움 한번 시킬까요? 하고 하하한 거예요. 여러분 대장군이라고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2스타, 3스타 됩니다. 한 중장 정도? 소장, 중장?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으로 치면은 엄청나게 높은 직위예요. 그 대장군 이소홍과 말단병사 이등병 병사를 싸움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대장군 이소홍의 나이가 환갑을 넘었습니다. 60세가 넘었어요. 지금을 치면은 거의 한 80대인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랑 20대 청년이랑 말짱을 시킨 거예요. 싸움을 시켰는데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그 병사가 이긴 거죠. 그러자 이소홍이 이 경기에서 지니까 그걸 지켜본 문신 할례라는 한 신하가 이소홍한테 가서는 뺨을 착 치면서
대장군이나 사람이 병사 대신이냐 하면서 모욕을 줍니다. 이때 무신들, 그걸 지켜보던 무신들의 칼을 탁 쥐게 되면서 저 문신들을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늘 저 문신들을 싹쓸이해버리려 해서 보현에 도착하고 그날 밤 무신들이 칼을 뽑고는 당시의 할례를 포함해서 모든 문신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감히 우리를 무시해? 감히 우리를 차별하면서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너네들, 그리고 문벌귀족으로서 백성들 수탈하고 살았지? 어떻게 백성들 수탈하고 우리를 무시했냐면서 그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었던 의종까지 폐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무신들이 지배자가 된 무신 정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신 정권기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칠판이 잘 안 보일 텐데 잘 보면, 정지하고 보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중간 얘기를 할게요. 자, 무신 정권 초기에는 여러 무신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합니다. 한번 쫙 계보를 보면은 의방, 정중부, 경대승, 의민 이렇게 한 4명의 인물이 짧은 시기에 서로 막 싸우면서 지배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시기에 지배자가 여러 명이 바뀌었다, 이 말은 그만큼 누구 하나가 강하게 권력을 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서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시의 군인의 회의고, 당시의 고려 초부터 군인들이 이 중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누가 이 중방의 대장이 되느냐에 따라 무신들의 직권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방, 정중부, 경대승, 의민이 서로서로 번갈아가면서 이 중방의 지배자가 되었다, 대장이 되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무신정권 초반에 마지막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이민이었어요. 이 이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노비 출신입니다. 아빠는 소금장수, 엄마는 노비였는데 당시 그 천민 출신의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니까 고려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 야, 노비의 자식이었던 이민이 힘만 센 거 가지고 최고 권력자가 됐다더라.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 원래 문벌귀족 사회에서 충격인 거죠. 힘이 센 군인이 힘만 있으면 권력을 잡게 된다. 그만큼 당시에 무신정권은 힘만 세면 다 된다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사회의 표상이 됐다 할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신정권의 혼란기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 중기쯤 되면은 최충원이 등장을 합니다. 최충원은 이민 밑에서 힘을 키워나가면서 이민을 제거합니다. 이민을 제거하고 최고 지배자가 돼요. 그리고 최충원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저 앞서서 있었던 정중부, 경대선, 이민 막 이런 인물들이 왜 권력을 뺏겼나? 바로 나 같은 무신들에 의해서 또다시 배신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힘이 센 무신이 힘만 세면은 지배자가 되는 이런 혼란기다. 이걸 끝내려면은 내가 최고 무신의 권리자가 되고 나 다음을 이을 수 없도록 무신들의 힘을 꺾어야 된다. 그럼 무신들의 힘을 꺾기 위해서는 다시 누구를 등용해야 될까? 바로 문신이다. 그래서 최씨집권, 이제 최충원 이후로 최씨 가문이 지배하게 되면서 문신들을 다시 등용하게 된다. 문신들을 다시 등용하면서 이들을 어디에 정치기구에 배치시켰냐? 교정, 도감이라는 정치기구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최충원이 이때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왜냐면은 자기의 입맛대로 고려를 휘젓기 위해서는,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말만 듣는 신하들을 교정도감에 배치를 시켜서, 문신들을 여기에 배치를 시켜서 자기의 마음대로 고려의 정권을 휘잡을 수 있도록 새롭게 정치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명칭이 교정도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최충원은 이 교정도감의 대장이 되면서 신하들, 당시에 문신들을 뽑았고 고려의 최고 지배자로서 권력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최효는 뭐까지 만들었냐면 정방이라는 인사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정방의 역할은 당시의 신하들, 고려의 신하들을 어떤 관청에 배치시키느냐, 그 인사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내가 좀 출세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당시에 이 최씨 가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려 신하들이 왕한테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최씨 가문한테 충성을 다해서 내가 좋은 직책, 내가 좋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씨 집권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최충원 가문은 그 전에 있었던 이 무신들과 달리 상당히 똑똑했던 무신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씨 집안은 우리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해. 그 군사기구로 도방은 지금 치면은 경호원들이에요. 그 최씨 집안이 지키는 경호원들, 도방을 활용했고, 또 삼별초, 매우 중요한 군사기관이다. 삼별초가 뭐냐면은 세계의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에 원래 이 삼별초의 목적은 개경을 약간 경찰과 같이 개경을 지키는 경찰들이었어요. 치안을 담당했는데, 이 기구가 좀 커지면서 좌별초, 우별초, 야별초라고 해서 당시에 개성을 지키는 특수부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신집권 후기에 되면 어떤 일이 있냐? 저 위에서 그 유명한 역사입니다. 징기스칸이 몽골 부족을 통합을 하고 몽골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몽골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몽골 제국이에요. 엄청나게 넓죠. 한 세계의 3분의 1을 먹은 것 같은데, 그만큼 강한 기병부대를 앞세워서 몽골이 이때 고려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신의 그러한 그 권위가 있잖아요. 옛날에 몽골 귀족들은 금나라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무신들 생각해보세요. 야, 우리가 나름 군인인데 어떻게 항복을 하니? 그래서 끝까지 몽골과 싸우자라고 합니다. 이때 그래서 싸우자 했는데 어디로 가냐? 강화도로 수도로 옮겨요.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왜 강화도로 갔냐? 몽골의 주력부는 기병입니다. 기병은 섬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최씨 정권이 우리는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는 몽골과 싸우기 유리한 지역 강화도로 옮기자라고 해서 강화도 천도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싸우자, 우리는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몽골과 싸우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무신들이 강화도 섬으로 이동을 하면은 고려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몽골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는 거죠. 피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화도로 가겠다. 하지만 그런 군인들이 다 강화도로 가면은 남아있는 백성들은 누가 지켜요? 그래서 이 무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건, 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여러분도 무신들의 선택이 과연 옳았나? 아니면 잘못된 행동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신정권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권의 한계는 이겁니다. 백성들을 수탈했다. 그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우리에 대한 차별, 우리 문신들이 글을 쓰는 문신들이 우리 군인들을 차별했다고 해서 일으켰거든요. 이때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백성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처럼 피해자입니다. 저 문신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층이 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지배자가 됐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근데 문제는 자기들도 지배자가 되니까 똑같이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초심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때 고려시대 때 가장 많이 반란이 일어났을 시기가 이 무신정권기예요. 당시에 문신들, 백성들, 뭔가 반란이 다 이때 일어나거든요.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만큼 백성들이 무신정권 자체를 약간 지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신들도 지배자가 되니까 자기들을 똑같이 문벌귀족처럼 수탈을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발전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신들의 그 문벌귀족처럼 그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런 권력 욕심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그 권력이란 게 무섭나, 권력이란 걸 한번 맛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특이한 반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줄게요. 뭐냐면은 신분 해방을 위해서 노비였던 만적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당시에 무신집권기의 최고 지배자 최충원의 산업이었습니다. 최충원 집에 있었던 산업인데 당시에 만적이 본 거예요. 뭘 봤냐? 야, 저 이민이라 그래서 왜 무신집권계 최고 지배자가 있었잖아요. 저 이민이 나와 같이 노비 출신이더라. 아니, 노비 출신이 최고 지배자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노비로서 왜 이렇게 차별받고 무시받고 있나? 우리가 노비가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적이 당시 개성에 있던 노비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사전에 발각이 돼서 지나분돼요.
근데 그때 만적이 신분 해방을 꿈꾸면서 노비들의 어떻게 보면 이 신분제를 없애버리자 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 시기에 반란 중에 만적의 난이라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당시에 문벌 귀족들이 권력이 강했고 그 권력을 강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이자겸양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벌 귀족의 권력이 강했고 부정부패에 빠졌는데 이들이 당시에 군인이었던 무신들을 엄청 무시를 했고 당시에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사건이 무신정권, 그래서 정변이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됐다. 그래서 무신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인 정권을 잡았지만 당시에 처음에는 막 혼란스러웠다가 이걸 안정시킨 사람이 최충원이고 최충원이 교정도감 같은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권력을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있었던 군사기구가 삼별초 기억하시면 되고 이들은 몽골이 쳐들어오자 권력을 지키고자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에서 싸움을 이어나갔고 하지만 이 무신정권의 한계는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똑같이 문벌 귀족처럼 백성들을 수탈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 중에 만적의 난 같은 반란도 있었다라는 것 정리하시면서 오늘은 수업 내용이 좀 길었기 때문에 과제는 따로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꼭 쪽지, 댓글 아니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자, 여기까지 수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